예,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에서 가계부채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기 차장입니다. 예, 반갑고요. 작년에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강의를 한 바 있는데 올해도 하게 됐습니다. 날씨만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핫하죠. 예,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다는 보도를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죠? 예, 1100조 원이라고 하셨는데 1100조 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1000조 원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900만 50조 원 가량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이런 부분을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12년 말 현재 963조 8천억 원입니다. 1인당 가계부채 규모로 환산해 보면은 1,980만 원입니다. 1인당 1,980만 원 정도의 가계부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당으로 환산해 보면은 5,470만 원입니다. 한 가구에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5,470만 원을 이제 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의 심각성이 이제 우리 스스로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경제 성장률 증가율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더 앞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성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가량 이제 강의가 진행될 건데요. 첫 번째,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앞서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100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에 관련된 통계들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숫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가 어떤 건지 확인해 보고요. 두 번째, 우리나라의 공시통계인,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공시통계인 가계신용지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가계신용통계는 총량만 가지고 이제 보는 통계고요. 그 총량보다는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통계가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가계부채 통계인데요. 종류는 지금 현재 3가지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계신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순환 통계 중에 가계 및 민간 비영리 단체 통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서베이 형식으로 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통계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신용통계는 금융기관이 판매사가 가계를 대상으로 물품 및 용역 그리고 주택 구입과 관련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동안 융자해 주거나 분할 지급케 하는 방식으로 공고하는 신용지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금순환 통계는 금융기관, 기업, 정부, 개인, 국외부문 등에 대한 각 경제 주체의 자금을 조달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내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여기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개인이 자금을 조달할 때에 나타나는 통계가 지금 자금순환의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입니다. 그 통계가 가계신용의 가계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통계 수치에 어떤 혼돈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지금까지 가계신용과 자금순환 통계, 가계 및 비영리단체 통계의 총량 지표를 벗어나서 좀 더 자세히 어떤 가계가 어떤 식으로 자금의 운용과 그다음에 조달을 어떻게 상세히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지표인데, 가구의 특성을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가계의 재무 건전성으로 파악하고 가계의 경제적 웰빙의 수준 및 변화, 지속기간 등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제 대상 기간은 가계 신용이나 자금순환 통계의 가계 및 비연이산 통계는 예금 취급기관과 보험 및 연기금, 기타 금융중개사, 기업 정부를 대상으로 편제 대상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통계는 편제 대상 기간이 같습니다. 차이는 자금순환 통계는 가계 신용보다 좀 더 규모가 큰데 그 부분은 밑에도 나와 있겠지만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가계 신용 통계보다 조금 더 규모가 커요. 그 차이만 있다 뿐이지 편제 대상 기간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국의 2만 가구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표 시기는 가계신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분기 3월 예를 들어서 3월 말 현재의 통계라면은 분기 종료는 55일 전후에서 발표되는데 5월 한 25일경에 이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자금순환 통계는 그보다 20일이 더 지난 6월 한 15일경에 이제 발표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계신용 통계가 먼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자금순환 통계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매년 12월 중순쯤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계신용통계하고 자금순환의 가계 및 비연이자체 통계의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신용 공급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요. 근데 부채 규모를 보면은 가계신용은 2012년 말 현재 963조 8조 원인데요. 자금순환 통계는 1158조 원입니다. 그래서 한 195조 정도 차이 납니다. 그 차이가 소규모 개인 사업자 및 민간 비영리 단체가 자금순환 통계는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가계신용 통계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신용 통계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금순환 통계는 그 가계에다가 소규모 개인 사업자 및 민간 비영리 단체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가계신용과 자금순환 통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보통 언론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어떤 데는 1100조라고 하다가 또 어떤 데는 또 900 몇 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이런 자료를 보실 때는 960조 정도 가량은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인 우리나라 가계 부채 통계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1100을 넘어가면 통계는 거기에다가 소규모 개인 사업자하고 민간 비영리 단체가 포함된 숫자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공식 가계부채 통계인 가계신용 지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신용 지표의 개요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계신용 지표는 저희가 분기하고 월로 이렇게 나눠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가계신용 전체를 발표할 때는 분기별로 발표합니다. 그래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해서 4번을 발표하게 되어 있고요. 분기가 아닌 달은 예금 취급 기간만, 그러니까 가계신용 전체에서 예금 취급 기간만 띄어서 분기가 아닌 달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단위에 발표하는 자료가 있고 분기 단위로 발표하는 자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가계 부채와 관련된 통계가 발표되면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방법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원래 가계 부채의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작성하려면요 가계에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일일이 가계에다가 물어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가계에서 저희한테 응답할 때 또 자기 부채가 드러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응답을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 공급 기간을 전체의 포괄 대상 범위를 갖고 거기에서 가계 대출이 얼마고 그다음에 판매 신용이 얼마냐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다음에 그 중에 주택 대출은 얼마냐 아니면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별로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금 개선을 좀 했는데 이건 뭐 특별하게 저희가 뭐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2012년 7월 1일 날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되면서 출범되기 전에는 16개 강력시별로 저희가 지역별 데이터를 이제 지금 편제하고 있었는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되면서 17개의 광역 시도별로 이제 편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는 이제 보시면 이제 뭐 7월 이후의 데이터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에 포함되는 그 포괄 범위는 영기군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공주시, 장기, 반포, 의당면 일부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충북, 청원, 부영면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 이용하실 때 이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됐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가계 신용 통계가 이제 총량 지표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언제 시점에 잔액만 가지고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만 알지 그 규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상세하게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계 신용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계 부채 통계를 이용하시는 통계 이용자들 분들한테 좀 뭐랄까 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좀 이제 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 2013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좀 가계 신용 통계를 좀 개선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주택 대출은 얼마고 나머지 주택을 뺀 나머지 기타 대출은 얼마냐 이 정도의 자료만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 형태별로 구분해서 주택이냐 아니면 주식을 사기 위해서 대출받냐 예금이냐 보증보험에서 대출 받은 거냐 신용 대출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세하게 작성을 좀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도대체 가계 대출을 받아가는데 무슨 용도로 받아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받아가느냐 아니면 먹고 사는데 생계자금으로 이제 필요해서 가계 대출을 받아가느냐 아니면 부업자금이냐 기존에 있는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제 받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세히 좀 구분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대출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만기 일시 상환인데 그래서 상환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만기 일시냐 아니면은 원금 분할이냐 원리금 분할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잔존 만기도 대출의 잔존 만기가 1년이냐 5년이냐 10년이냐 아니면 그 이상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지금 예금 취급 기간만 주택 대출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금 취급 기간은 주택 대출 통계가 얼마인지는 나타나는데 예금 취급 기간 이외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주택 대출 통계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나머지 기간도 주택 대출 통계를 작성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한 5분류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요 작업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데이터가 공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과연 신용공급기관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살펴를 좀 봐야겠는데요. 지금 제가 예금 취급기관 얘기도 하고 기타 금융기관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과연 어떤 기관들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통계가 자료가 입수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취급기관은 이제 예금은행하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금을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이 기관들은 예금을 취급하는구나. 그리고 이 기관들은 예금을 취급 안 하느냐 이제 구분이 되는데
예금 취급기관은 이제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예금은행 있고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은행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중은행, 그 다음에 지방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여기까지가 이제 예금은행 포괄 범위에 속하고요. 그다음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이제 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그 다음에 상호금융, 그 다음에 신탁, 우체국 예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상호금융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호금융은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동네에 농협, 수협, 임협의 단위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은 상호금융에 포함이 안 됩니다. 농협은행은 예금은행에 시중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혼란을 느끼시는데 상호금융은 농수, 임협의 단위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예금 취급기관 이해 기관은 이제 보험과 연기금이 있고요. 보험은 뭐 생명보험이냐 손해보험이냐 나눠지고요. 뭐 연기금은 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몇 가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적 금융기관은 이제 한마음금융, 신용회복기금,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신 전문기관은 카드사하고 할부사로 나눠지고요. 카드사는 전업계 카드사냐, 은행계 카드사냐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금융중개회사 해서 증권사, 대부사업자, 그 다음에 금융보조기관, 자산유동화회사 이렇게 해서 구분되고 있고요. 기업은 이제 판매회사, 자동차 판매회사나 백화점 이런 데에서 이제 외상으로 이제 물품을 이제 공급할 때 발생하는 신용 이런 부분을 잡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인데요. 한국장학재단, 그 다음에 보험기금, 군인복지기금. 오늘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대학생 같은데요. 혹시 여기서 대출 받고 계시면 이제 한국장학재단에 이제 데이터가 포함돼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다 포괄을 해서 저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화면은 2013년 1사분기 가계신용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표하는지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기간별 가계대출을 해가지고 예금 취급기간, 그 다음에 밑에 예금은행, 비은행, 그 다음에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이냐, 기타대출이냐, 그리고 비은행도 주택대출이냐, 기타대출이냐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기간별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기타금융기관은 뭐 보험기관이냐, 연기금이나, 그다음에 여신 전문기관이나 뭐 공적금융기관, 그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보실 때 기간별로 그다음에 시기에는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은 통계를 이해하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은 이제 뒤에 이제 계속 이제 시리즈로 나올 거니까요.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계 신용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어떤 정도의 규모로 돼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 규모는 2013년 3월 말 현재 96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12월 말 현재 963조 8천억이 됐었는데 한 2.2조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계대출은 908조 1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94.4%를 차지하고 있고요. 판매신용은 53조 6천억 원입니다. 비중은 5.6%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하고 이제 판매신용 나눠지는데 가계대출은 아시겠죠?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 판매신용은 여러분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일시불로 돈을 현금 내고 사면은 이제 저희 가계부채 포함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할부를 할 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가전제품을 샀는데 현금을 안 사고 카드로 일시불을 하든 할부를 하든 간에 일시불도 그 다음 기일까지는 이제 부채로 잡힙니다, 이게. 그래서 매년 매 분기 말월 현재에 일시불이 남아있으면 저희는 잡히고요. 그 말일까지 일시불이 결제가 되면 안 잡히고요. 그래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신용을 이제 판매 신용이 하는데 전체의 5.6%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통계를 보실 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나눠놨습니까? 근데
보시다 보면은 이제 통계가 분기별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기별로 이제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1,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증감이 적습니다. 다른 분기에 비해서. 왜냐면은 1, 4분기라면 1, 2, 3월인데요. 1, 2, 3월은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주택 거래도 부진하고, 그 다음에 연초에 보너스도 많이 나오고, 명절이 있어서 명절 보너스도 나오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2월에 되면은 연말 환급 정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1, 4분기에는 가계 부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 4분기에는 가계 부채가 좀 적게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 4분기부터 이제 가계 부채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2, 4분기는 4, 5, 6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5월이면 가정의 달이라 가지고 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6월이면 이제, 여름 휴가철 앞두고 이제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2, 4분기에는 1, 4분기부터 또 많이 증가를 하고요. 그러면 3, 4분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여름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7, 8분인데, 3, 4분기, 그러면 4, 4분기는 연말 특수로 해가지고 4, 4분기 때가 가장 많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3, 4분기, 2, 4분기, 1, 4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 보실 때 분기별로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그래프는 2003년부터 2013년 1, 4분기까지 가계신용 증감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액 및 증감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계신용 통계는 현재 2002년 12월 말부터 2013년 1, 4분기까지 시기열이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이제 하다 보니까 2003년부터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2000년 초반부터 가계부채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이 증가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MF 전후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는데, 금융기관들이 IMF 전에는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IMF 이후에 기업의 영업 전략이 바뀝니다. 기업 대출은 줄어들고 기업보다는 가계에 대한 대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 대출 수요자가 IMF 이전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럴 정도로 어려웠던 시기였는데, IMF 이후에는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인 판촉을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 요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당시에 2000년 초부터 금리가 저금리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계신용 통계의 60%가 주택 관련 대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주택 대출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택 대출은 누가 받습니까? 통상적으로 연령대로 보면은 40대에서 50대 중반 정도의 연령을 가진 분들이 통상적으로 주택을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인구의 특성상을 보면은 14.3%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그분들이 2000년 초반에 40대부터 40대 말까지의 이렇게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계 대출의 증가에 일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가계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붐이 뭐냐면은 강남에서 집만 사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무조건 이제 자기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도 그렇게 또 뭐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 당시에 이렇게 까다롭게 뭐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냥 대출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계속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집만 사면은 나는 그만큼 수익을 얻겠다,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 다 같이 이제 집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2004년부터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주택 대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주택 대출이 증가를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만기 일시 상환의 대출만 증가합니다. 그래서 변동금리에다가 만기 일시, 주로 5년 기간인데 5년 내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이제 하면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5년 후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5년 후에 집값이 오르면 괜찮은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근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주택 대출의 구조가 바로 그렇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주변의 환경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위기가 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다시 가계대출이 좀 주춤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이제 각종 규제를 많이 합니다. 뭐 2005년부터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하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뭐 수도권 위주로 이제 되게 이제 규제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주택 대출이 많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또 가격 대출도 많이 증가하니까 수도권 위주의 이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2010년, 11년에는 비수도권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한 요인이 이제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정부 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LTV나 DTI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수도권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부산의 이제 해운대하고 경남, 그 다음에 전남 전부, 그 다음에 대전 이런 쪽에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 대출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2012년 들어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은 이제 침체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수도권만 이제 증가를 하고 수도권은 계속 침체를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2012년 들어와서는 비수도권마저도 이제 증가가 이제 꺾입니다. 그래서 2012년에 보면은 2011년보다 많이 꺾이죠, 그죠? 그래서 2012년에는 증가 속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올 1사분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성장합니다. 마이너스 2.2조 원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전반적인 가계대출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부터 넘어가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기간별 가계대출 현황인데요. 그러면은 기간별로 가계대출은 얼마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 취급 기간은 2013년 1사분기 현재 655조 1천억 원인데요. 2002년에 비해서 136.5%가 상승했습니다. 그 중에 예금은행이 462조 4천억 원인데 2002년보다 한 2배 가까이가 증가했고요. 비은행 같은 경우는 192조 7천억 원인데 한 3.5배가 증가했습니다. 비은행이 더 많이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금융기관은 연기금이 한 3.4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금융중개회사라고 제가 앞전에 뭐 증권사, 대부업, 그 다음에 자산유동화회사 이쪽에서 2002년에 비해 3.4배가 증가합니다. 다음은 기간별 가계대출 비중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72%가 예금 취급전에서 취급한 가계대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기타 금융기관인데요. 27.9%입니다. 그래서 예금 취급기관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아직까지는. 그리고 예금은행 같은 경우는 50.9%, 그 다음 비은행은 21.2%, 그 다음에 보험기관이 8.8%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보시면은
예금은행의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비중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의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비중이 낮아지는 겁니다. 반면에 비은행 같은 경우는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금융중개사 같은 경우에 2012년에 와서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이 경우는 적격대출이라는 상품이 2012년 3월에 출시되면서 그 적격대출이라는 그 주택대출 상품이 상품을 많이 취급하면서 이제 그 상품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고 주택금융공사가 자산 유동화 시키면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요. 이건 뒤에 나옵니다. 자세히 좀 알아보고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예금 취급 기간만 따로 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 1사분기 현재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462조 4천억 원이고요. 그 중에 주택대출이 316조 원이고 기타 대출은 146조 4천억 원. 비은행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은 1사분기 현재 192조 원이고요. 192조 7천억 원이고요. 주택대출은 85조 3천억 원, 기타 대출은 107조 4천억 원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에 보면 오타가 났는데요. 지금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에 이제 가계대출이 아마 숫자가 149조로 나와 있을 겁니다. 192조 7천억으로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보시면은 예금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대출 비중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비은행 같은 경우는 기타 대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비중으로 보면은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은 68.3%고요. 기타 대출은 31.7%입니다. 반면에 비은행 같은 경우는 주택대출이 44.3%고요. 기타 대출은 55.7%입니다. 왜 비은행은 예금은행하고 좀 다르죠? 예금은행은 주택대출 비중이 높은데 비은행은 이제 기타 대출의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는 비은행 같은 경우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주로 서민들에 대한 소액 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대출보다는 어떤 소액 대출을 그러니까 많이 취급하면서 비은행 같은 경우는 기타 대출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기간별 가계 대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사분기 현재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 대출은 192조 7천억 원이고요. 그 중에 상호금융이 123조, 새마을금고가 37조 9천억 원, 신협이 21조 2천억 원, 저축은행이 9.2조 원, 그 다음에 신탁이 나머지고요. 비중은 상호금융이 63.8%로 상호금융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농수임협의 단위조합이 전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이 취급한 가계대출이 비은행 전체의 6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요.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비중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가계대출보다는 PF 대출을 많이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가계대출보다는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면서 가계대출은 오히려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많이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PF 대출 때문에 이제 영업정지를 많이 먹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가계대출이 조금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PF 대출에서 이제 가계대출 쪽으로 이제 영업 전략을 좀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별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전체 대출 중에 예금 취급기간 전체 대출 중에 수도권이 63%고요. 비수도권이 이제 37%인데 여기 보시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비중이 점점 이제 낮아지고 있고요. 반면에 비수도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에 보시더라도 2009년까지는 수도권의 대출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비수도권에서 대출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면에 수도권은 계속 낮아집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은 요 파란 선이 이제 서울이고요. 이게 이제 서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높은 거가 지금 요거네요. 요거는 지금 경남이고요. 그 다음에 부산, 대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은 2012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지역은 다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수도권의 주택대출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대출과 주택가격지수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이게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도권 같은 경우에 위에 그러니까 파란색은 주택대출이고요. 밑에가 빨간색은 가격지수인데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오르면은 주택대출도 늘고 주택가격이 내리면은 주택대출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요. 비수도권도 확인해 보니까 거의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이게 좀 주택대출이 많이 증가하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주택대출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많이 증가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신용인데요. 판매신용은 물품을 구입하면서 발생하는 신용을 말하는데, 판매신용에는 이제 신용카드사, 할부사, 그다음에 백화점, 자동차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판매신용 같은 경우는 지금 2003년에 보시면은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증가율이. 왜 마이너스냐면은 아시겠지만은 2002년에, 그러니까 2003년에 이제 카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거기에 따른 그 카드 이용자가 자기 소득 수준 이상으로 카드를 씀으로써 그 사태가 발생하는데, 2003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 2004년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 카드사들의 자산 건전성 정책에 의거해서 현금 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그다음에 재무 관리를 강화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이제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할부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 위기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다시 그 이후에 증가를 하다가 2013년 1사분기에는 다시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는지를 한번, 그 특징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징만 모아가지고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2009년 1사분기에 마이너스 3.1조 원을 기록합니다. 이때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대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요. 다시 2013년 1사분기에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13년 1사분기 가계신용은 2.2조 원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잔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961조 6천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 1사분기에 3.1조 원 감소한 후 최대 감소폭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신용도 보면은 전체의 4.3조 원이 감소하고 2003년 3, 4분기에 마이너스 6.1조 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감소한 최근의 가계부채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판매 신용 같은 경우는 1, 4분기에 많이 이제 4.3조 원이 감소했는데요. 그 요인을 좀 분석해 보니까 2013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사가 그동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축소하게 됩니다. 신용카드사하고 가맹점 간의 수수료 분쟁에 의해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축소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의 할부 판매 신용 중에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거의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80%의 그 판매 실적이 줄어들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거가 할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일시불인데 할부가 이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013년 1, 4분기에 판매 신용이 이제 신용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 축소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금 취급 기간을 이제 봤는데 예금 취급 기간의 증가폭이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2년 중에 예금 취급 기간의 가계대출은 20조 3조 원이 증가했고요. 과거에 연평균 40조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거의 절반 수준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은행 같은 경우는 연중 11.4조 원 증가했는데요. 전년에 24.4조 원의 절반 수준이고요. 비은행은 2012년 중에 8.8조 원이 증가했는데 2011년보다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도 보듯이 2012년에 와서 보면은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도별로 한번 봤습니다. 이 용도별은 저희가 이제 특별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이제 파악한 건데요. 제가 앞서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의 60% 정도가 주택대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대출을 받는데, 주택대출을 왜, 어떤 용도로 받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주택대출 구입을 위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최근에 와보니까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좀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012년 말 현재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에 주택 구입 이외 용도의 대출 비중이 64.3%로 전년 말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는데요. 그 증가 매각으로 보면 주택 구입은 4.9조 원이 감소한 반면에 주택 구입 이외의 대출은 13조 원이 증가합니다.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녹색은 이제 주택 구입 용도고요. 파란색은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인데 보시다시피 11년, 12년에 보면은 주택 구입 이외의 대출이 많이 증가합니다. 보니까 그 이유가 보니까 경기 부진에 따른 생활자금 대출이나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세자금 마련 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잔존 만기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잔존 만기별로 얼마 정도의 대출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주로 보면은 5년 이상의 장기 대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2012년 중 신규로 취급한 예금은행 가계 대출 중에 만기 5년 이상 장기 대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상회합니다. 2012년에 와서. 그리고 10년 이상, 그러니까 50% 중에 47.9%, 그러니까 절반 이상 중에 대부분이 10년 이상 대출로 이 당시에 2011년 6월에 정부에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그 상환 구조가 만기 일시 상환이 많더라. 그래서 상환 구조를 좀 개선해야겠다. 그래서 개선을 금융기관들한테 지도하면서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분할 상환 대출이 이제 많이 늘립니다. 그런 요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적격 대출이 새로 나오면서 고정금리 대출이 증가하면서
5년 이상 장기 대출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이제 적격 대출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 나오는데요. 적격 대출을 먼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적격 대출에 대해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격 대출이란 것은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사전에 정해진 대출 조건에 맞게 설계된 대출 상품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변동금리, 단기 상환, 일시 상환 방식의 대출이었는데 우리나라 대출의 대부분이 만기 시상이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가계의 부담이 크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상환 구조를, 대출 상환 구조를 장기 분할 상환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운 상품을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적격 대출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출시 배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 연착륙 종합대출의 일환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고정금리 비거치 시 분할 상환 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작년 3월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게 정부가 2016년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전체 대출의 30%를 유지하도록 이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30% 유지하려면 이 적격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적격대출 대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도입 기대 효과는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이고요. 그 다음에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해지되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금은행이 취급한 적격대출을 주택금융공사가 사갑니다. 그럼 예금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대출을 판매를 했지만은 자기네 그 기초자료가 넘어감으로써 리스크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택대출을 취급하게 되면은 뭐 대손 충당금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BIS 자기 자본 비율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거죠. 대신 취급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취급수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수익 기반이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고정금리 비율을 높이면서 이 식으로 리스크가 해지되고 새로운 수익 기반이 이제 마련하게 됩니다. 자격 조건은 신용등급 8등급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고 5억 원 이하의 대출에 대하여 고정금리 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으로 만기 10년에서 35년 이하의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적격 대출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주택금융공사는 이 적격 대출 기초 상품을 유동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동화라는 것이 뭐냐면 기초 상품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사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는 자금이 들어오면은 다시 그 자금을 또 공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동화를 하게 되는데 유동화는 금융기관이 서민들한테 적격 대출을 공급하고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이 취급한 저당 채권을 사갑니다. 사가지고 다시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투자자는 이 발행된 상품을 사갑니다. 대신 자금은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기관에 자금을 이제 지급하게 되고요. 이런 형태로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특별히 대출 재원이 없어도 주택금융공사가 사가니까 특별한 재원 없이도 안정적으로 리스크가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면서 자기네 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특별한 재원이 없어도
안정적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대출이 여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출 여력은 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금융에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생기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별도의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격대출 자체가 금융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도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분할 상환을 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기본형이 있고 우대형이 있는데, 우대형은 이제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본형은 9억 원 이하의 1주택 이하의 소유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대출은 2가구 주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대출과 보금자리 차이점은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비슷하고요. 대출금리에서 있어서 적격대출은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3.74%에서 4.11% 정도 되고요. 그다음 지방은행은 좀 높습니다. 3.82에서 4.25%. 그다음에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기본형이 3.8%에서 4.05, 우대형은 2.8에서 3.5로 금리 면에서 보면은 비슷한데 이런 조건들이 이제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요.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는 자기의 그러니까 대출 수요자가 어떤 대출을 받으면서 나한테 유리한가를 잘 선택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상환하며 금리는 어떻게 가면 좋겠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적격대출 공급 현황인데요. 보시면은 적격대출은 2012년 3월에 출시돼가지고 현재까지 이제 계속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격대출은 이제 고정금리지 않습니까? 그죠? 10년에서 35년 이하의 고정금리이다 보니까 고정금리 비중을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그려봤는데 2012년 3월에는 10.6%였는데 2013년 1, 4분기에는 21% 넘죠? 예. 이 정도로 많이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 12월까지 적격대출 취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이제 적격대출 증감액이 이제 좀 작년보다 좀 많이 축소됐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적격대출이 아닌 일반 주택대출의 변동금리가 적격대출 금리보다 낮아서 일시적으로 이제 지금 적격대출보다는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대출 수요자가 많아져가지고요. 이제 증가 폭이 이제 둔화됐습니다. 적격대출 잔액을 보면은 2013년 3월 말 현재 16조 3조 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금자리로는 17조 9조 원. 예, 보시면은 적격대출이 작년에 이제 출시되면서 보금자리론보다는 적격대출이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올해 들어와서 적격대출 금리가 좀 조금 높아지면서 보금자리론 대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적격대출은 어느 이용자들이 이제 이용하는지를 한번 봤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전체 시중은행 자료를 입수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자료 입수가 좀 어려워서 SC은행 기준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현재 적격대출 이용자 부포는 신용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로 보면은 30대에서 50대가 91%, 대부분 3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급은 3등급이 34%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2등급, 4등급.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50대, 30대 수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적격대출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적격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상품이고, 주택금융공사가 지점 같은 경우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예금은행에서 대신 적격 상품을 팔아주고, 그 적격 상품이 팔린 대출 기초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다시 사가는 이런 형태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주택대출이 증가를 하는데 왜 예금은행의 주택대출의 증가폭은 감소하느냐, 이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적격대출이 나오면서 1, 4분기 예금은행과 비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분기보다 각각 감소합니다. 이렇게. 반면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대출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 잔액은 예금은행으로부터 적격대출을 양수하면서 3분기부터 2012년 3, 4분기부터 거의 매분기 4조 원가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예금은행의 주택대출 잔액이 이렇게 증가가 축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신규로 주택대출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기존에 대출받은 채권들이 적격대출로 갈아타면서 예금은행의 BS에서는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니까 2011년 중에 주택금융공사에 양도된 적격대출 중에 기존에 대출받은 주택대출이 전환한 비중이 한 60% 됩니다. 40%는 적격대출이 신규로 대출이 일어났고, 나머지 60%는 기존 대출이, 그러니까 기존의 변동금리 일시 만기 상환 대출이 적격대출인 고정금리 원리금 분할 상환 쪽으로 갈아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변동금리나 고정금리나 금리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로 가겠다 하는 대출 수요자 같은 경우는 갈아탑니다. 이게. 변동금리는 수시로 이제 3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니까 금리가 상승했을 때는 그만큼 더 부담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 대출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갈아탑니다. 그래서 양도된 부분까지 합쳐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격 대출로 인해서 예급지급 기간의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감소가 아니고 증가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통계를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다음은 이제 가계 대출 채권의 유동화가 확대되고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금은행에서 취급한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인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의 대출이 주택금융공사로 양도되고, 주택금융공사가 양도받은 적격대출 및 적격대출 및 보금자리 대출의 기초채권을 MBS로 발행을 하면서 유동화가 확대되고 있다. 그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1, 4분기 중에 유동화 회사로 이전된 가계대출 채권이 5.3조 원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5.3조 원 증가를 보니까 71%가 주택금융공사에서 MBS 발행한 채권이 71%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등 단말기 할부 채권이 한 18% 됩니다. 이 얘기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통신사한테 이제 할부로 이제 구입하실 때 통신사들이 그 할부 채권을 이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30개월이면 30개월 동안 계속 이제 분납이 되는데 30개월 동안 그 돈이 들어올 때까지는 통신사들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확보 때문에. 그래서 통신사들은 신용카드사에게 기초채권을 넘기고 자금을 확보하고요. 신용카드사들이 이제 자산 유동을 합니다.
유동화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채권을 이제 또 일반 투자자들한테 팝니다. 이런 식으로 자금이 이제 도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할부 채권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2012년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2011년부터 이렇게 단말기 할부 채권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처분 가능성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2년 대비 107.3% 증가했고요. 순처분 가능소득 증가율은 2002년 대비 73.3%입니다. 그러니까 순처분 가능소득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처분 가능소득이 더 많이 증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소득이 더 많아야 되는데 내 소득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니까 계속 이렇게 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1년 현재 116.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1년 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목 GDP 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이후에 평균 GDP 성장률을 계산해 보니까 5.9%인데 가계부채 증가율은 7.6%로 자산보다는 부채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보다 더 많이 빠르게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가계가 부담해야 할 부채 비용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채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요. 뒤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향후에 GDP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가계 신용 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계 금융 복지 조사인데요. 가계 신용 지표보다 보다 다양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지표가 이제 가계 금융 복지 조사 지표인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항목별 조사 기준이 이제 달리 되는데요. 자산과 부채인 경우는 2012년 3월 30일 현재 기준이고요. 소득 및 지출은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플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지금 한 3년에 거쳐서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 와서는 기존의 가계금융조사에다가 복지조사까지 포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 1,500만 원이고요. 가구당 평균 부채액은 5,300만 원입니다. 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은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의 64%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체 가구에서 금융자산은 2011년에 비해서 13.8%가 증가했고요. 실무자산은 3.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라면 전세자금, 월세자금 그 얘기인데요. 2011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요즘에 전세, 월세 좀 가격이 뛰죠.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분위별 및 연령대별로 이제 살펴보니까 소득 분위별에서 5분위의 가구의 자산과 부채 모두 2011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비해 13.3%가 증가했고요.
부채의 경우는 9.7%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율을 봤을 때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의 점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채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부채의 점유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의 자산과 부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요. 자산의 경우는 30.7%고 부채의 경우는 33.1%입니다. 자산의 구성을 살펴보면은 소득 분위별로 모든 소득 분위가 금융자산보다는 실무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1분위 같은 경우는 실물자산 비중이 80.5%로 다른 분위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인 가구는 실물자산 비중이 83.9%로 나타났습니다. 자산의 운영을 살펴봤는데요. 주된 목적은 노후 대책이 5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주택 관련돼서는 15.5%, 부채 상환은 9.2%로 서로 나타났고요. 노후 대책은 2011년에 비해 5.6% 증가한 반면 주택 같은 경우는 2011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1.9%포인트,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는 마이너스 1.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채 구성을 살펴보는데요. 소득 분위별 금융 부채 보유는 1분위가 64.3%로 가장 낮고요. 3분위가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 부채 비중이 낮아지는 걸로 나타났고요. 30대가 80%로 가장 높고 60대 이상인 가구는 53.4%로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을 비교해 보면은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신용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5분인 경우는 8.8%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부채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주로 거주주택 마련이 34.8%고요. 사업자금 마련이 28.2%, 그 다음에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마련을 위해서 16.4%, 생활비 마련은 5.8%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주택 마련 및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전년에 비해서 각각 4.5%, 1.3%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관련된 용도가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 한 56.9%인데요. 대부분 주택과 관련 절반 이상이 주택과 관련 대출로 대출을 받고 있고요. 생활비 마련이라고 하는데 생활비 마련은 생각보다 미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채 상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에 7%는 가계부채를 상환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대출 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고 65.9%고, 대출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갚을 수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27.1%입니다. 소득 분위별에서는 상환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중에 1분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5분위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분위 같은 경우는 대출 기한 내에 갚을 수 있다 또는 대출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갚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따라서 1분위 같은 경우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재무 건전성을 볼 때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많이 보는데, 소득 분위별에서는 2분위가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14.6%고,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3분위가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는 40대 가구가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7.1%,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8.8%, 50대 가구는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가 121.6%, 그 다음에 가처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이 18.1%로 40,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복지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가계 지출을 보시겠는데요. 복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2011년 한 해 동안 얼마큼 이제 지출했느냐를 보시면 되는데,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 지출은 3천만 원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소비와 관련된 지출이 2,300만 원이고요. 전체의 75.3%를 차지하고요. 비소비 지출은 758만 원으로 24.7%를 차지합니다. 소비 지출은 식료품이 27.8%, 그 다음에 교육비로 15.1%를 지출했고요. 주거비로 12.7%로 지출했습니다. 비소비 지출은 주로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로 31.3% 지출했고요. 세금으로 25.1%가 나타났습니다. 주로 이제 비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연금이나 세금 쪽으로 많이 이제 지출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주로 식료품하고 교육비 쪽으로 많이 지출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비 지출을 좀 더 상세히 보면은, 연령대로 보면은 식료품을 제외한 40대 가구가 교육비를 가장 많이 지출했고요. 60대 이상 가구는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분위별로는 1분에서 3분위까지가 식료품하고 주거비 쪽에서 많이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4분위에서 5분위는 식료품과 교육비 쪽에서 많이 지출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의료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40대에서 50대 가구의 교육비 지출이 높게 나타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소비 지출은요, 연령대로 보면은 50대 이하 가구는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로 지출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60대 이상 가구는 이자 비용 쪽에 지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 분위별로 보는 1에서 4분위 가구는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료 지출이 가장 높고요. 5분위 가구는 세금으로 많이 지출을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5분위 가구 같은 경우는 자산 보유가 높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세금 지출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거는 40대 이상인 가구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40대 이상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은 61.5%이며, 노후 준비 방법은 공적연금, 국민연금 내지는 군인연금, 교육연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공적연금으로 36.5%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14.1%, 개인연금으로 14.0%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성별로 보면은 남자는 73.5%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고, 여자는 50.3%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남녀 모두 공적연금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에 보려면 40대, 50대, 60대 순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 가계 전반적인 현황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가계 부채의 특징을 이제 설명을 다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시사한 점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기형적인 대출 상환 구조 때문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에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대출 상환 구조는 만기 시상환 및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리한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가계부채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2000년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이 가열되면서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집값이 폭락하고 가계에 대한 막대한 손실을 주면서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소득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득보다는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계대출 만기 상환 구조를 좀 개선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만기 시 상환보다는 원리금 균등 상환 쪽으로 원리금 균등 상환을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 변동금리보다는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을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비중을 좀 확대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동화 비중이 한 6% 되는데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서 조달된 자금을 가계 대출을 이제 취급하게 되는데 만기 구조가 짧은 구조가 짧은 자금을 조달할 경우는 자금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기 구조가 긴 자금을 조달해서 안전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또 대출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만기 시상환이고 대출 구조가 만기 구조가 짧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값이 갑자기 하락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는 낮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유동환을 비중을 좀 확대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소득이 낮아서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푸어 양산이 되는데 이제 소득을 어떻게 하면 지금 질적인 소득과 양적인 소득을 모두 높여서 소득이 가계부채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해소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살펴봤지만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소득 구성을 보면은 대부분 4, 5분위 의 소득이 가계부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 외에 1분위나 2분위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를 갖고 있음으로써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 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세희망홀씨 등을 통해서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야겠고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민행복기금이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빚을 탕감받고 그다음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 상환 구조도 점점 이제 개선되면서 만기 일시 상환보다는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 상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구조 상환이 개선되면 따라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정착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는
은퇴 시기가 이제 55년생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은퇴를 하게 되는데 점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다가옵니다. 따라서 은퇴 이후에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아마 받을 겁니다. 그래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노후 대책 마련을 위해서 기존의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주택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기 부진이 이제 지속될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서민 취약층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그 상한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기반을 확충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금 차입 기회도 늘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연체가 높아질수록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므로 재선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늘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급속한 성장보다는 증가를 하되 안정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가계부채 성장률보다 더 높게 성장해서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